아버지, 이 집이 저희한테 어른 의미인지 아세요? 왜 이러신 거예요?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윤태식은 그래도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어도 습관이란 건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 어귀에 자리한 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누군가의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건물에서 태식은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고 베란다 창문은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 번도 이사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이었고 아들 지훈이 걸음마를 배운 마루가 있는 곳이었으며 수십 년의 시간이 벽마다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뒤로하고 태식은 오늘도 걸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 냉장고에서 반찬 하나를 꺼내 밥을 먹고 7시 반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낮 12시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 것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 한편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척이었지만 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늘 웅웅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도청에서 기관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6년. 처음 1년은 쉬는 것이 낯설어 매일 이른 아침 저절로 눈이 떠졌고 2년 차에는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병원과 약 냄새와 흰 형광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은퇴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은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들. 태식은 그 시간을 소리 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평소라면 공원 쪽으로 꺾어야 할 골목에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환승을 하면서도 거리를 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처럼,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랫집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윤 씨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태식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할머니는 괜히 뒤통수가 서늘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시댁에 들렀다가 태식이 없자 이웃에게 물었더니 요즘 매일 어딘가를 다닌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산책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혹은 경로당이라도 나가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저녁 6시, 7시, 어떤 날은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산책치고는 너무 먼 길이었고 경로당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돌아온 태식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표정. 선영은 그 얼굴을 보면서 괜히 묻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요즘은 그 침묵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다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태식이 방 안에서 낡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항상 잠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서랍만큼은 손대지 않았고 손자가 뛰어다니다 걸려 넘어져도 그것만은 피해갔습니다. 태식이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손때가 탄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방문을 소리 없이 지나쳤습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지훈에게 말할까 생각했다가 그냥 혼자 가슴에 묻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아직은 아무도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날 밤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시작이라는 것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 살면 상대의 발소리만으로도 기분을 압니다. 아들 지우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할 때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와 힘든 날 오르는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쁜 날 현관문을 닫는 소리와 지친 날 닫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기관사로 살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은 그 발소리에도 배어 있었고 지우는 그 리듬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의 발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아버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바쁜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원래 그러시잖아, 말 없으시고. 선영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딜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매일 늦게까지. 지훈의 숟가락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운동하러 가시겠지. 의사가 걸으라 했잖아. 지훈은 다시 밥을 먹었고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워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식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다기보다 원래도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눈빛도 어딘가 먼 곳을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거나 간간히 날씨 얘기라도 꺼냈는데 이제는 숟가락만 오갔습니다. 마치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해치워야 할 일 중 하나인 것처럼. 어느 날 아침 태식은 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영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드렸더니 괜찮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괜찮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리고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우연히 서랍 위에 놓인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작은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병원이라면 혹시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묵함은 때로는 묵직한 신뢰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답답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메모지를 다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태식은 낡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병원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진단명 옆에 적힌 단어들은 의학 용어였지만 그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 안고 있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지훈이 시댁을 방문한 건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선영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아침 일찍 나가셨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방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 방은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앞에서 느끼는 감각은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까운데도 멀고 아는데도 모르는 사람의 방. 지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을 보더니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예전보다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그것을 이제야 처음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어? 선영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냥 뭔가를 혼자 결정한 것 같은 느낌?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혼자 결정한 느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족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경계가 지훈은 늘 모호했습니다. 그것이 지훈이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어려움이 다시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부동산 유리문에는 매물 안내 종이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5층 창문에 오래된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태식은 그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수는 손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래 이 동네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어느 집 사람인지 대충 알았습니다. 태식의 얼굴도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아플 때 전세 문의를 하러 왔던 사람. 결국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얼굴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얼굴은 그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명수가 의자를 권했고 태식은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다고. 명수는 어느 집이냐고 물었고 태식은 주소를 댔습니다. 명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된 그 집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집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집 진짜 파시려고요?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꺼내면서도 자꾸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파는 사람. 태식은 그 어느 쪽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은 낡았고 신발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쫓기는 사람의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래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뒤가 없는 사람의 눈빛, 매물 등록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태식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읽는 것도 아니었고 대충 넘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딘가쯤에서 잠깐 시선이 멈추었다가 이윽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좁은 세계였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알면 하루 안에 반은 퍼졌고 부동산에 한번 다녀오면 이틀이면 골목 전체가 알았습니다. 2층 사는 박씨 할머니가 선영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선영 어머니는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태식 씨가 집을 내놨다는데 그거 사실이야?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는 것을 선영은 바라보았습니다. 밥상이 아직 차려져 있었고 반찬 몇 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 키를 들고 나가려다가 선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봤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겠냐고. 지훈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지훈에게도 집이었으니까. 어린 시절 방 창문으로 보이던 골목길, 마루에서 아버지와 바둑을 두던 기억,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어딘가에 배어 있을 것 같은 그 공간이 단순히 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이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훈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태식은 다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밥상 위 국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물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게 사실이냐고. 태식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고,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나씩 말했는데 태식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다시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훈에게는 무관심처럼 보였습니다. 혹은 단절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자신이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더니 태식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들고 다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갑 하나, 낡은 가방 하나.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집 앞 물건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박스에 담겼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비닐봉지에 묶였습니다. 정리라기보다 청산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사 준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커졌습니다. 계약서는 생각보다 빨리 작성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이 동네로 이사 오려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태식은 집안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좁은 부엌, 외풍 드는 베란다, 낡은 욕실 타일까지 단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문에서 보이는 골목 풍경만큼은 조용히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태식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당일 태식은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지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막을 것이 뻔했고 막히면 설명해야 했는데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에게 설명이란 늘 가장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이유를 말하거나 혹은 끝까지 말하지 않거나 그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0년이 도장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지훈이 알게 된 것은 계약 다음 날이었습니다. 명수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였는데, 회의가 있었는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들고 나오다가 팀장이 불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슬픈 것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자신은 그 흐름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식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화분 옆에 서서 아래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보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자신이 이 집 마루에서 걷는 법을 배웠다고,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래 묵혀뒀던 말들이 터지듯 나왔습니다. 태식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훈을 더 흔들었습니다. 화를 낼 때 상대가 받아치면 싸움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태식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기댄 채로
지훈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관심 같기도 했고 너무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다가 결국 멈추었습니다. 말씀 좀 하세요. 태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 짧은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가장 긴 침묵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겠다는 말이었고 이해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아는 채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선영이 연락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지훈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화가 빠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목소리. 선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태식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가 없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일했고 태식은 어딘가를 오갔습니다. 그 각자의 하루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선영만이 그 사이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이 완전히 남의 것이 되기 전에 이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태식은 그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선영도 이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었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태식은 그 침묵 속에서 짐을 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남기는 것이 버리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30년치 물건들 중에 가져갈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아내 사진 한 장, 오래된 시계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 자리에 남겨두거나 버렸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버리는 손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컵 하나, 아내의 뜨개질 바구니. 그런 것들 앞에서 태식은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박스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남겨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집이 비워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사람 하나가 오래 살던 공간이 이렇게 빨리 텅 빌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가구들이 하나씩 빠져나갔고 벽에 걸려있던 것들이 내려졌습니다. 목구멍만 남았습니다. 벽지에 난 작은 구멍들이 이 집에서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구멍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태식은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가구도 없는 공간에 혼자 형광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벽에 아들이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오면 가장 먼저 덮어질 것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자국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것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벽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혼자 왔습니다. 태식은 문 앞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태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아버님? 태식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선영이 아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이름,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하는 곳. 태식은 거기에 방 하나를 구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고. 선영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운전했고 태식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이 30년 살던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세탁소, 공원 입구, 버스 정류장. 그 모든 것이 창문 바깥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련하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원래 그런 것처럼. 도착한 곳은 작은 다세대 주택 골목이었습니다. 계단도 좁고 복도도 좁았습니다. 방은 작았고 창문 하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건물의 회색 벽이었습니다. 선영은 방을 둘러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선영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돌아가는 길에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을 모셔다 드렸다고, 방이 많이 작다고, 혼자 두고 오는 게 마음이 이상하다고. 지훈은 전화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한테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태식은 그날 저녁 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작은 밥상도 없어서 박스 위에 올려놓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벽이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그 방 안에서 태식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신이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 밥을 다 먹고 그는 아내 사진을 꺼내 박스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주소를 받아서 지도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버스를 2번 환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유 없이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지우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이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동안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했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 내내 머릿속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그 작은 방, 선영이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들, 그것들이 잠들기 직전 어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지훈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양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로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선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일이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되는 순간 스스로 물러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선영에게 받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낮아지고 넓은 도로가 좁아지고 간판들이 오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 먼 곳에 방을 구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고 했다는 선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었습니다. 주소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고 화분이 계단 앞에 놓여 있고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훈은 건물 앞에 서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눌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지훈은 1층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더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박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보는 순간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것이었는지 지훈이 기억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달랑 박스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방 안에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반이 차는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 벽만 보였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태식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다녀오는 길이 분명했는데 그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는 한데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순간의 표정이 놀람도 당황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 예상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시는 겁니까? 태식은 대답 대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서 있으니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서서 잠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 금액, 날짜, 그리고 자신이 오늘 이 골목을 찾아오기까지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프신 겁니까? 그 질문이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태식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0이 다 된 아들의 눈이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것이 태식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박스 위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것은 맞다고, 2달 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우는 그 말의 앞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진단이요, 무슨 진단이요, 아버지. 태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다만 약을 먹어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안도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집을 파셨어요?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태식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회색 벽을 한번 바라보더니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지훈에게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직전의 사람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곳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주 먼 곳, 아주 오래된 곳.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안고 있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그 좁은 방에서 함께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침묵은 단절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 무릎 위에 종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끝까지 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지훈은 아버지 방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태식이 이불을 덮어준 모양이었습니다. 낡고 얇은 이불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일어나 방 안을 보았더니 무릎 위에 있던 종이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간밤 상황을 짧게 전했습니다. 선영은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물었고 지훈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님이 나가시던 방향이 항상 같았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늘 같은 번호 버스를 탔다고, 경비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훈은 선영에게 그 버스 번호를 물었습니다. 노선을 검색했습니다. 종점까지 쭉 훑었습니다. 그 노선이 지나는 곳들 중에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병원 하나. 이름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외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이 길을 탔을 것이었습니다. 이 창밖 풍경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사거리였습니다. 병원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입구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규모로는 동네 의원보다 약간 큰 정도였습니다. 들어가자 접수대가 있었고 복도가 좁았습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병실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물었고 지훈은 어버버하다가 아버지 이름을 댔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화면을 확인하더니 윤태식 씨는 오늘도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멈추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지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과일인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몇 초 뒤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이 달린 문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태식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반갑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은 그 장면을 유리 너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태식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태식은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는 것이 유리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 돈, 매일 이 병원으로 오던 아버지, 병실 안의 아이, 허리를 숙이는 여자, 그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훈을 보고 잠깐 놀랐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알아챈 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병원에 오신 게 2달 전이라고, 아이 사정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오셨다고,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셨다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는 수술도 못했을 거예요. 지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보는 앞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식이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 울음 사이로 겨우 나왔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복도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비단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제 열리려 한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오래 혼자 안고 있던 것이.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햇살만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입을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복도 창가에 기댄 채로 밖을 바라보다가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그리고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좁은 것인지 먼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7살이라고. 지훈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이 병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끔 나가던 지인이 이 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말을.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순간 자신도 몰랐다고.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러 갔습니다. 아이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를 만나 상황만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혼자인 어머니고 형편이 어렵고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 수술이 늦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진다는 것. 태식은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뜨는 순간, 밥을 먹다가 걷다가, 그때 아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애가 아버지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태식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는 대신 이분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셨다고 말했던 하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영은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을 태식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태식은 그 두려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애나 때문에 살 기회를 얻은 거다.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지우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댔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식의 표정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태식은 창밖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태식이 기관사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노선은 길고 날씨는 나빴고 그날따라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선로 위에 아이가 있다는 신호가 들어온 것은 너무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비상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조사가 있었고 결론은 기관사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태식은 복직했고 다시 기차를 몰았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태식은 매일 밤 그 장면을 꿨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 찾아갔지만 가족이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태식은 문 밖에서 돌아섰습니다. 사과도 하지 못하고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그 빚은 어딘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35년의 기관사 생활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아내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태식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혼자 앉는 사람. 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진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무너진 것이었다고. 이번에는 늦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집을 파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만큼이었냐고 지훈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조금씩 나누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았다고.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다. 그 말이 빚을 갚는 방식에 대한 것인지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인지 지우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더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빛 안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오래 짊어진 것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았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았습니다. 왜 혼자 했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그 사고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뭔가 낌새를 알아챘는지 물었었는데 태식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잊고 싶은데 말하면 잊을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고는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막 풀리던 시기였고 선로 옆 벚꽃이 피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했습니다. 아이는 선로 근처에서 놀다가 선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공이 굴러 들어갔다고. 그 공을 줍기 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 하나 때문에. 그 생각이 태식을 가장 오래 붙들었습니다. 공 하나를 줍기 위해 들어간 아이를 멈추지 못한 기차가. 그 공이 어떤 색이었는지도 모르면서 태식은 가끔 공을 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직 후 첫 운행날 태식은 기차를 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배었고 결국 그것이 태식이라는 사람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그것이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지훈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오래 단련된 버팀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각은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고 아내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일상이 그 기억 위에 쌓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두껍게 덮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일이 없어지자 하루가 비었고 비어있는 하루 안에서 덮여있던 것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는 그 시간 안에서 태식은 평생 안고 살던 것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태식의 가슴이 무너진 것은 그 아이가 수십 년 전 그 아이를 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시대의 다른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이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못했던 그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50년 가까이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집을 팔기로 결정한 날 밤 태식은 아내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에도 태식의 결정에 반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아들이 반발할 것이 뻔했고
가족 모두가 당황할 것이었습니다.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태식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유를 물었을지는 몰라도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지우는 복도 벽에 기대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에서, 이 병원에서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는 지훈이 알던 사람과 달랐습니다. 더 작아 보이기도 했고 더 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무언가를 안고 살아온 그냥 사람으로. 지우는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고. 태식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잃었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알 방법이 없었다고. 가족이 만남을 거부했고 자신도 더 이상 찾아가지 못했다고. 지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이름도 얼굴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빚을. 확인도 용서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것이 이 사람을 그렇게 단단하고 과묵하게 만들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매점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눈인사를 했습니다. 태식에게는 아이가 오늘 좀 더 안색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풀리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영이 매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식이 다시 병실 문을 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준이 이불을 끌어올리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작음이, 그 창백함이 태식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지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이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은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멈추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느끼는 것을 그대로 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만 따졌다고.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웠다고.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왜 그러실까 보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으셨냐는 생각이 먼저였다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말을 하면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0이 다 된 아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닮지 않았구나.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은 없어도 된다고. 집은 없어도 된다. 사람 하나 살렸으면 그걸로 된 거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생 안고 살던 것을 이제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영이 주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을 보고 멈추었다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다시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눈을 감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태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복도에서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 붉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쩌실 거냐고, 그 방에 계속 계실 거냐고. 태식이 답했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하고 회복될 때까지는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고.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 대신 담아두는 것들이. 지우는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지우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병실에 조금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먼저 가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올 때 보던 풍경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도, 작은 가게들도,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우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버스를 매일 탔다는 것을, 이 창밖을 매일 보았다는 것을. 혼자 선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여보세요를 2번 했습니다.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셨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잠깐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알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지훈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의 시선이. 예전에는 아버지를 볼 때 자신에게 무뚝뚝했던 사람, 말없던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뚝뚝했던 것이 냉정함이 아니었다는 것, 말이 없었던 것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 가깝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것을 혼자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아버지는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민주는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퇴원 날 태식은 병원 앞에서 민준과 하영을 배웅했습니다. 민준이 태식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식은 웃었습니다. 평소에 잘 짓지 않던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까지 함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지훈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왔는지 태식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민준이 차에 타고 나서였습니다. 지훈이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식의 머리카락이 조금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밥 드셨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같이 먹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지훈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 이해받기 전에 먼저 곁에 있어주는 것. 두 사람은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처음으로 같은 보폭으로, 누군가는 남기는 것으로 기억되지만 누군가는 비워내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날 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누군가의 삶에 남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뛰는 발 안에, 하영의 덜 무거워진 어깨 안에, 그리고 지훈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태식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